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요,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경제 클래스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제의 기본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분, 신뢰의 아이콘이죠.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우리 김용익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뵈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좀 네.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언론에서 부르는 별명이 있잖아요. 예. 괜찮으세요? 뭐 언론에서 닥터 둠이라고. 네, 맞습니다. 닥터 둠이라고. 그러니까 그 불길한 예측 맞죠? 네. 예. 하락장을 이제 예측하시는 분으로 되게 유명하셔서. 예, 방금 전에 그 데이터 분석 가지고 방송을 하시던데요. 네. 예, 사실 저는 데이터가 말해준 걸 이야기할 뿐이고요. 네. 제가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좋은 이야기하고. 네. 근데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이걸 미리서 경고했었는데 네. 뭐 그런 일이 와가지고 예. 예, 닥터 둠이라고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해석할 뿐입니다. 그렇죠. 교수님이 그걸 가져오신 건 아니시죠? 아, 경제학을요. 농담을 한 겁니다. 아, 여보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기억이 나는 게 하반기에 한 번 주식을 팔 기회가 온다. 한 번쯤 읽고 한 번은 온다. 10월쯤. 예, 사실 주식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 뭐 제가 작년부터는 올 상반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네. 뭐 3분기에는 약간 반등한다. 네. 그러나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뭐 잠깐. 3분기 후반 네.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뭐 그 이유는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인데 네. 뭐 금리는 이제 많이는 안 오를 텐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주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오르는 국면에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네. 뭐 내년 초까지 기다리시면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다. 네. 물론 주가는 지금 우리 주가는 뭐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냥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주식을 좀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교수님 만나면 저처럼 10월 달에 팔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네, 철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네. 이게 또 하나는 이게 경제를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제 관심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MZ 세대들이 투자를 제가 20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예. 이렇게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찍어달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쵸. 이제 땀과 피땀 눈물을 안 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도록 답을 쓰고 싶은. 네. 찍어달라고 질문하신 분들은 보통 수익률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네. 그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학생들 뭐 증권 동아리, 경제 동아리 네. 뭐 이런 거 많이 있고 제가 뭐 지도 교수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 친구들 보니까 정말 그 종목 기업 찾아다니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뭐 투자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제자들 지금 뭐 여러 직장에 취직을 해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또 집을 사야 되고 이 돈을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은행 이자가 지금 너무 낮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올랐다가 2%인데요. 예를 들어 7%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치리법칙. 예.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에 따라 가지고 원금이 2배 되는 기간이 얼마인가. 예. 그게 7%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두 앵커 나이 때는요. 이자가 금리가 9% 정도 됐거든요. 72를 9로 나누면 8년이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됐었어요. 아, 그 은행에 넣기만 해도. 예. 강산이 바뀌기도 전에.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1%, 2%지 않습니까? 원금이 2배가 되려면 36년에서 72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그때는 이제 그 우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죠. 예. 제가 사실 그때 걸어가서 은행 갈 수 있을까요? 72년 후에? 가능합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은행 금리가 그렇게 낮다 보니까 뭐 투자에도 관심을 많고 경제 공부를 젊은 분들이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가면요 젊은 분들로 경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뭐 저도 뭐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했습니다만 네. 거기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토론 같은 것도 질문 대답도 하고 있는데요.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참 공부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주의 기본부터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이 뭐예요? 그 종목과 기업 분석도 좋은데 네. 그 기준에 기저에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본이 뭐냐인 그 거잖아요. 기본이 뭐냐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연준에 대한 기준을 좀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도대체. 제가 처음에 연준의 존재를 알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물었거든요.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맞아? 사기관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사기관이에요? 개코라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연준의 진짜 A부터 Z까지 알려주시면 그 기본을 탄탄하게 세우고 그 위에 다른 우리가 경제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연준과 세계 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대한데? 자, 그러면 저는 되게 쪼잔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교수님. 예, 파월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 흐름을 상당히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부자들을 만나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작년 상반기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었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간다고. 많이 나왔었어요. 네. 예, 그런데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를 9만 원에 못 삽니다. 예, 그때 이제 경제가 그때까지는 좋았었거든요. 예. 경제가 좋고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네. 예, 미 연준도 나중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선행지수는 이미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를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이 경기가 꺾이면은 삼성전자 같은 좋은 주식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6만 원대 네.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네, 미국의 통화 정책. 네. 미국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나 돼요. 예. 중국이 18%. 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 정도 돼요. 1.9%. 예, 그리고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달러라는 게 기축통화예요. 네. 미국이 그 돈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요.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거든요. 네, 눈이 그렇죠. 있었군요. 네. 네. 돈이라는 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 떨어지니까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면서 우리 주가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하니까 또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돈 안 빠져나가게 금리를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야죠. 예. 당연히 따라가야니까. 그렇죠. 뭐 금리를 올리면 우리 주가가 떨어지죠. 네. 금리를 올리면 우리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요, 약 40만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지출해야 돼요. 그럼 60만 원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네. 금리 부담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에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 한국은행보다도 미국이 기축통화고 미국이 세계 경제에 너무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미국의 기준이 되는 이 연준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요거예요. 한국은행은 우리 뱅크 오브 코리아 우리 지폐를 보면 써 있잖아요. 예. 중앙은행. 그렇죠. 일본의 중앙은행도 뱅크 오브 저펜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돼 있든가. USA라고 돼 있는 USA라고 거. 돼 있을 것 같은데 연방준비위원회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이게 예. 도대체 뭔가 왜 그런가 이해가 예. 안 가요. 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일본은행, 중국은행, 인민은행이라고, 영국 뭐 영란은행이라고. 아, 이거 영란. 예, 맞아요.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네. 어, 예, 국가 권력으로 만든 건데요. 미국은 좀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2개 구로 나눠가지고요. 12개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것을 워싱턴에다 만들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회. 시스템 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하는 겁니다. 오. 네, 거기서 이제 7명 이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행도 7명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아, 7명이에요? 예, 다음 주에도 우리 저 금리를
인상을 할 텐데 네.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가 그게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달러도 7명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있고 부총재 있고 네. 그다음에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금리를 오리고 내리고 결정하는데요. 미국도 7명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있고 네. 부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5명의 5명의 이사들이 있거든요. 7명의 이사인데요. 이분들은 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앞서 미국의 경제 금융시장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 연준 의장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고 뭐 금리를 올리냐 내렸다나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움직여 버리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그 연방준비제도라고 그러는 게 네. 이렇게 지역마다 12개 지역은행이 있고 그걸 네. 통과하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뭐 그런 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 뭐 저 일본은행은 대주주가 국가예요. 근데 아. 연방준비은행은 민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해요, 위원을? 예. 근데 통화라는 것은 국가가 통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예. 굉장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시작을 좀 안 했는데 이름부터가 연방준비잖아요. 예. 그게 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름이 연방준비일까요? 뭘 준비하는 시작을 거죠? 할 때. 예. 연방이 만들어질 때 그거를 준비하면서 만들었었던 어떤 수뇌부들의 모임인가요? 그 준비가 리저브라는 데인데요. 네. 리저브. 네. 예. 이게 통화라는 거죠. 본원 통화. 네. 돈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거기서 연방 준비 아. 그런 단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의장 이름이 신문에 나요.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몰라요. 그분도 아마 저기 앵커님 모르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뭘 했는지가 막 나오는데 이게 다 조각조각 있어가지고 잘 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 기사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써놓는데 예. 저희는 장장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연준의 그 역대 의장들이 네. 어떤 일을 했는지 네.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폴 보커. 네, 폴 월커. 파이터시던데요? 파이터? 예. 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네. 그러죠. 파이터. 네. 이분이 한 게 어마어마한지 자꾸 나오던데 이분 뭐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법학을 공부하신 분인데요. 네. 예, 연준 의장이 되면서 뭐 경제를 많이 공부하시고. 아, 법학을 해서 네. 의장이 됐어요? 예. 와. 근데 똑똑한. 지금 파월 연준 의장 현재 의장도 법학 전공하신 분입니다. 경제학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 뭐 하면서 경제학을 많이 공부한 거죠. 아, 그렇겠죠. 하나 예. 잘하는 분이 다 잘해. 아, 그죠? 예. 근데 이분이 그 말하는 파이터,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러는 거는요. 네.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네. 78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1973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다음에 78년에는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합니다. 네. 유가가 급등하면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지고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물가를 올리면은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경제는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물가는 미국 물가가 거의 한때 20%까지 올랐어요. 최근에 물가가 9%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죠.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랬는데 기절할 뻔했는데. 14%까지 올랐어요. 아, 그거 그러니까 보면 이- 뭐 반란 일어나죠. 예. 진짜. 그쵸. 배고픈 반란 일어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예요. 네.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이건데요. 세계 중앙은행 어디 가장 핵심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네.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경기는 나쁜데도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1978년 10월 달에 취임한 지 2달 됐는데요. 긴급 FMC를 열립니다. 네.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금리를 한 번에 4%나 올려버리거든요. 아, 뭐 지금 0.75%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얘기를 하는데. 4%. 한 번에. 그래서 11.5%에서 15.5%까지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20%까지 올려버리거든요. 처음에도 높긴 했네요. 그때 예, 처음부터 11.5%. 처음부터 높았어요. 아니, 그래도 4%라니요. 네. 와.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더 위축돼 버려요. 그쵸. 경제가 원래 마이너스 성장인데 네. 더 나빠지죠. 예, 그리고 빚을 가지고 있는 가게나 기업은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 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게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돈을 못 쓰죠. 예. 그렇죠? 특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부들이 저 연준이 워싱턴에 있거든요. 네. 트랙터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연준 앞에서 시위를 시위하는 합니다. 거죠. 네. 오. 4% 올랐는데. 금리 올리지 갑자기. 말라고? 예. 그리고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도. 사실 요새 우리 기업들도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기업이 36% 정도 되거든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1년에 영업이익을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우리도 36%나 되는데요. 아, 미국도 이 당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금리는 오르는데 경제는 이자는 나빠지는데 늘어나고. 장사는 안 되는데 네. 이자를 못 갚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한 기업 임원 한 사람이 총을 들고 폴 볼커를 죽이겠다. 거의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로 예, 그 심했었다, 정도까지 민심이. 경제가 네. 심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잘 됐나요? 안정화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물가를 잡아놓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연준이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도 내렸고 또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아. 좀비 기업들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네. 경제가 이제 제대로 경쟁력 있는 면만 살아나면서 그대로 이제 튼튼해지는. 경제가 잘 됐죠. 네. 예, 그런데 이때 카터 대통령이 경제가 나쁘니까 연임에 실패한 실패하고. 겁니다. 네. 아. 예, 제가 저 우리나라 학문에서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 이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방향이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거 이 폴 볼커 아저씨는 국민 밉상 인 USA였겠네요.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대통령도 엄청 미웠을 테고 예, 예. 기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미워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막 시위하고 이러면은 예, 그래도 굳건하게 버텼고요. 근데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제도가요. 대통령도 누구도 수 연준 없네.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아. 그 카터 대통령도 이게 경제가 나쁘니까 자기 재선 실패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할 없어요. 수가 없었죠.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선거 후에 올립시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겠지만 맨날 하고 네.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감하게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니까 모든 것이 안정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퉁치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뼈를 깎는 노력들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폴 볼커 의장처럼 네. 지금도 해라.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지간한 미움받을 용기 없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파월 의장 뭐 나중에 좀 더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금리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네. 대통령도 싫어하죠. 국민들도 싫어요. 예, 국민들 개인도 싫어하고 기업도 다 싫어하죠.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오르니까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어요. 아 오히려 네. 네. 근데 골맞네요 더. 그렇죠. 그쵸? 그런데 판단을 잘못한 거죠. 과감하게 야, 이거 해야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아, 금리를 안 올린 거죠. 네. 금리를 안 올렸더니 기업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자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지금 고통이 바로 그겁니다.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더 풀어버렸더니 지금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렇죠.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미국 집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뒤늦게서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올리다 보니까 좀 주가 급나겠죠. 네. 지금 뭐 미국의 다우지수, 뭐 나스닥, S&P 많이 떨어졌다 좀 네.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예, 네. 그리고 조만간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우리 집 거래가 안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이런 나오잖아요. 보도들이 뭐 몇 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는데 미국도 와서 보니까 집값이 집이 별로 거래가 안 돼요. 미국에서 뭐 신규 주택 매매, 기존 주택 매매, 새집 뭐 헌집 거래를 발표하는데요. 최근 6, 7월 통계 보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주택 심리 지수가 많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미국도 많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 금리를 인상했다면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큰 거품이 발생 안 했던데 지금 너무 늦게 인상해가지고 거품이 발생하고 오히려 더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예.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고통은 좀 있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그 뭐 그리스펀 효과라고 우리가 많이 예, 알려져 그리스펀. 있는 앨런 그리스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이제 이것도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또 회복을 시켰을까요? 예, 그린스펀이 거의 20년간 연준 의장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장기 집권하셨네. 네, 잘하셨나 보다. 근데 이분이 그 취임하자마자 바로 몇 달 후에 블랙먼데이가 있었어요. 네. 그 블랙먼데이는 우리가 흔히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드는데 87년 10월 19일이었어요. 네. 그때 월요일이었었거든요. 네. 미국 다우 지수가 하루 만에 23%나 떨어져 버려요. 네. 하루예요? 하루에 23%. 미국이 무서워요. 그 하한선도 없고 상한선도 없다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지금도 정확한 원인을 분석 못 하고 못해요. 있습니다. 예. 그럼 그냥 심리적인 걸까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 그 당시 미국이 재정 적자,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늘어났고 네. 네. 경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네. 예, 그리고 뭐 심리적이라는 건 트레이딩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이 네. 기계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기계가 더 팔아버린다. 자동으로요. 예, 자동으로. 알고리즘에 어떤 예.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린스판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죠. 돈을 풀어버려요. 네. 예, 그래서 그 하락을 곧 막았었습니다. 저는 앨런 그린스펀 많이 들어봤는 대로 생각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시작하셔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제가 취업할 때까지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왜 제가 이분을 알죠? 근데 87년 얘기를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예, 예. 생각해 보니까 1987. 제가 네. 1987에 입성하셔가지고 제가 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앵커를 한참 할 때까지도 계속 하셨었군요.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앨런 그린스펀 이름을 예.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만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네. 87년부터 시작 예,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네요. 예. 뭐 서프라임 모기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2008년에 미국이 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큰 네. 금융 위기를 겪죠. 그때 집 때문에 난리 났던 거죠. 예, 집값이 교수님. 엄청 올랐었어요. 네. 집값이 올라가다 폭락했는데요. 근데 왜 집값이 올랐느냐? 예. 그때 뭐 제로 금리 뭐 그 누구나 네. 뭐 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네, 대출을 다 해준다. 그렇죠. 예, 그린스펀 수수께끼라고 그때 그린스펀 코난 드럼 이런 영어로 했는데 그린스펀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예. 네. 예,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시장금리는 안 오르는 거예요. 왜요? 못 믿는 건가요,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시장에서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그것도 걸까요? 지금도 왜 기준금리를 수수께끼예요. 올렸는데 시장금리가 안 올랐느냐. 수수께끼 지금도 아니죠. 경제학자들이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예, 그런데 그 제가 제 견해인데요. 네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 1990년대 미국에서 아이혁명이 있었습니까? 안정면. 네.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어요. 네.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물건을 싸게 많이 생산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경제 생산성 증가하다 보니까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 버렸거든요. 그 가능해졌었던. 네, 그래서 이런 경제를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다, 혹시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골디락스 이야기 자주 나오죠. 네, 네. 네, 골디락스는 영국 그 동화책 네. 이름인데요. 뭐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 네, 여기서 저는 나옵니다. 그 스프 먹고 잠자는 곰생밖에 안 나더라고요. 골디락스 하면 죄송해요. 네, 앞에 골디락스가 붙으면은 뭐 지나치게 나쁘지 않고 지나치게 좋지도 않고 적당하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해가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도 높은 성장하라니까 미국 경제를 신경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물가예요. 네. 네.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었거든요. 네. 생산성이 증가해서 물가가 안정됐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국 때문이었어요. 싸게 만드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에 중국을 가입시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미국 임금의 평균 임금이 한 30분의 1 정도 됐었어요. 30분의 1이요? 그래서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엄청나게 수출해 줬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수출해서 돈 번 가지고요. 또 미 국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물건도 싸게 생산해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생활할 수 있네요. 예, 어디. 사실 세계 우리도 공장. 메이드 인 차이나 너무 흔하게 보는데요. 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주니까 금리가 낮아졌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거죠. 아, 그래서 신경제다 그렇게 물가도 중국이 상품 생산 수출의 물가도 안정되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봤군요. 그렇겠죠. 네. 뭐 돈을 빌려가지고 마음껏 소비를 하고요. 네. 돈을 빌려가지고 마음껏 집을 삽니다. 네. 예, 그래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105%, 한 2배 정도 올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르니까 또 금융회사들도 야, 집값 계속 오를 것이다. 계속 대출을 늘려준 것이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이 집값이 거의 39% 정도 떨어져 버리거든요. 순식간에. 네. 와.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가계부채는 많이 들었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70% 대출해줬는데 40% 가까이 60%밖에 안 나오면 팔아도 그렇죠. 못 갚잖아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대출 상환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 연체율이 그 이전에도 11%로 높았는데요. 집값이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많다면 26%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산할 집 빌린? 거군요. 네.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줄줄이 파산을 네, 해버리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고 음.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네. 금융위기가 온 거죠. 프라임, 서브프라임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집값이요. 네. 그때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 그럼 위험한 거예요, 교수님. 아니면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경제가 확장돼서 오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도 거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부터 네. 미국과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요. 올해 5월까지 보니까 무려 135% 올랐어요. 그때 그 2000년에서 2006년까지 105% 올랐다는데 훨씬 이번이 훨씬 더 많이 올라 그랬거든요. 이번 오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유동성 때문에. 그때 이번에도 뭐 이유는 다르지만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발생했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경제가 엄청 나쁘니까 미국이 엄청 돈을 풀어버린 네. 겁니다. 그 돈의 힘으로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집값이 지금 상당히 거품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기지 어떻게 기억했냐면 그때 다 모기지라고 그랬어요. 아, 목을 조르는 수준이다. 모기지라고. 지금. 그러니까 대출이 목을 조른다 그래서 모기지라고 외웠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우리만 아니었어요? 예? 아, 그래요? 모기지가 영어였습니까? 저 예.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벤 버넌키 연준 의장 얘기를 이제 많이 듣잖아요. 네. 그분 얼굴을 제가 기억해요. 예. 너무 자주 나오셔가지고. 예, 벤 버넌키 연준 회장은 정말 학자죠. 예, 이분은 1930년대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가, 네. 네. 일본이 왜 장기 불황에 빠졌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요. 아, 그 결론은 뭐냐면은 적절한 순간에 돈을 제대로 못 풀었기 때문에 아, 1930년 대공황이 있고 일본에 불황이 왔다. 네. 그래서 이분은 위기가 오면은 한 번에 돈을 엄청 풀어버려야 된다. 타이밍이 오. 중요하고 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디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그 금리 내려줘요, 자꾸? 그렇죠. 금리를 위기가 오면은 가감히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고 돈을 엄청 풀어버려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풀어버렸죠. 아, 뿌린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린다 그랬던 것 그래서 같아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아, 이 뒷차닥거리를 지금 엘렌 연준 의장, 재무장관이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 물가도 오를 것이다. 부채가 너무 네. 많아진다. 예,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요. 예.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을 연준 의장, 엘렌 연준 의장이 단행하다가 네. 저 지금 그 트럼프 전쟁 안 좋았잖아요.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연임을 못 한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흐름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 얘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1분 30초 남았대요, 교수님. 예. 지금의 상황을 이제 쭉
진단을 해주시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들었어요. 예, 파월 연준장 인플레이션을 뒤늦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오르니까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엄청 금리 빨리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네. 뭐 올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뭐 7월까지 2.25% 포인트는 올려버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네.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네.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를 각국 정부가 가감한 재정 정책,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정부가 부실해져 부채가 높고요. 네. 가계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부채 문제가 힘들죠. 드러나고 네. 자산 가격 붕괴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미국 경제 상반기,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그럼 물가는 8% 이상, 네. 9% 오르니까 경기는 나쁜데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 특히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경기예요. 예. 근데 경기는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또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더 나빠져요. 아. 네,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다. 네. 네. 오늘도 네.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정말 조곤조곤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긴 합니다. 네, 숫자에 근거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네 글자로 알아들었어요. 각오해야 한다.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라. 이렇게 각오해라.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네. 된다. 이렇게 기회라는 겁니다. 또 그런 시기가 오면. 아,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용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